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의 교육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사회학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좀 공부에 가깝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좀 초반기에 이론적인 부분, 또 학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또 재밌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자, 오늘 주제는 한국인의 교육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한국인의 교육열의 원인,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론, 그리고 이런 높은 교육열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은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교육열이 높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높은 교육열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다는 의미가 굉장히 학구열이 높고, 그리고 학문을 숭상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골목골목 아파트 동마다 그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그쵸, 아니죠. 그럼 어떤 겁니까?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높은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 그러니까 좀 서열화된 대학 중에 최상위로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고, 그 학력을 통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서열이 높은 대학을 가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교육열이 높다라는 것은 앞에 전자를 말씀드렸던 학문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후자, 이거라고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을 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대학에 집중되고, 또 상층부, 그러니까 서열화된 대학에서 상층부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그 욕구 또는 욕망, 본인과 또 부모의 욕망 또는 욕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식을 열심히 키우거나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도박이나 한번 해서 한탕 해서 잘 살아보겠다. 아니, 나는 공부로 성공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자식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 나는 그냥 춤이나 추러 다니겠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겁니다. 제가 많은 이전 시간에, 발전주의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한국인이 단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기적적인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상당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그 교육열을 바탕으로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번영을 이렇게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교육열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열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발전의 원동력이고요, 성장의 원동력이고, 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거 많이 하다가 교육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교육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교육열 개념은 정의가 되셨죠? 그렇다면 원인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교육열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오랜 기간 그 교육에 대한 에너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 기간 억눌려 있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양반, 한 4%인 양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반계급. 나머지 50%는 노비였고요. 45, 6%가 중인이었지만 대부분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잡과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농민 입장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몇백 년 동안 교육에 대한 욕구가 억눌려 있었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 성공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비로 태어났으면, 아니면 중인으로 태어나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평생 농사를 짓고 공부할 겨를이 없다면, 공부를 해서 성공해서 벼슬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일시에 한 번에 확 터져버리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해방입니다. 해방 이후부터는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제가 교육평등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이나 남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분 해방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입이 돼도 기존에 있었던 신분 체계가 고스란히 유지가 돼서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없었어도 실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귀족의 자녀들은 사립학교로 다녔고요. 평민의 자녀들은 거기를 공립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자인 백인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사립학교로 가버리고 유생인종들은 새로 생긴 공립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전부 가난해졌거든요. 양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구분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선 중영부터 흔들리는 족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구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다 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가난했기 때문에 다 못 가거나 다 가거나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주의 국가 모델로 인해서 학교를 수용하고 국민들을 공부를 시키게 만들어줬죠. 처음에 천막학교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초등학교,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2년제 교대를 세워서 거기에 공급했습니다. 선생님들을. 그래서 학생들이 자라서 6학년이 돼서 중학교 가는 시기가 돼서 또 중학교 무시험제를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무시험제를 만들어서 또 3년이 지나고 나니 또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다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상당 부분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국가가 산업화와 교육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나라도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장남이지만 누나가 이렇게 계신데, 누나가 저와 1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에 보면 누나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중학교 가려고 시험 공부를 막 하는 그런 거를 본 기억이 나요. 사당 오락에서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초등학교 6학년이.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점점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이전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교육에 대한 에너지가 확 터진 거죠.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조선사회가 산업공상이라 해서 사가 거기에 선비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이나 공업 이런 것을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 양반계급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공부로 성공하는 것에 사람들이 상당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대과에 급제해서 수석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매화를 꽂고서 말을 타고서 이렇게 금유한양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무척 멋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이어져서 고시에 패스를 해서 수석을 하거나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외무고시든 이런 데 수석을 하거나 그렇게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하죠. 나는 양과 급제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 사법고시 2개를 붙어 천재구나. 그 집안이 굉장하구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숙문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죠, 문. 그런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전통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를 삼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쁜 딸이 하나,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가난한데 수재인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사회를 이제 후보감으로. 또 하나는 돈을 뭐 몇십억을 벌어놓은 고등학교만 마치고 몇십억을 돼지족발집을 차려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사람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가난한 의과대학, 그 다음에 이쪽은 돈이 많은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성공한, 지금은 아주 가난한 의과대학 학생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공부로 성공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강하죠. 그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숙문사상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기보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것이 조선부터 더욱더 산업공상 그런 것으로 강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도 개입이 됩니다. 과거에는 또 의과대학이라고 그러면 중인이잖아요. 잡과. 그래서 의원이 돼서 양반 출신에서 절대 사회는 우리는 의원한테는 보낼 수 없다, 이렇겠죠.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 글을 읽는 사람한테 보내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의과대학,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기준점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뭐 이제 이건 약간 다른 얘기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대리만족이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분 때문에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패밀리 스트래티지라고 그러죠. 뭐냐 하면은 가난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농사를 짓는데 형제가 여럿이 있어요. 그럼 장남만 공부시켜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남한테 힘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서울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남이 뭐 고시에 패스를 하거나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동생들 줄줄이 불러 올려서 결혼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뒷바라지를 다 해요. 그게 패밀리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정에 힘을 모으는 전략이죠. 우리나라 산업화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돈이 없을 때 한쪽에 몰아주는. 다음에는 이제 조금 형편이 난 사람은 아들만 이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아들들이 딸들을, 누나나 여동생을 다 돌봐주는 거죠. 그런 패밀리 스트래티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부유하면 다 공부시키는 것.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그런데 상당 기간 50년 전만 해도 그게 전부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잘 살지 아주 잘 살아야만 가능하고, 또 집이 잘 산다 하더라도 그때는 부정으로 막 대학 들어가고 그러는 게 지금까지 입학사정가 이제 그렇게 없기 때문에 또 시험을 못 봐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던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리만족,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영국이나 유럽, 남미, 뭐 이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교육평등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나라 같이 11살이나 12살 이때 미리미리 갈 길을 결정을 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했다 대학을 보내나요? 아니면 대체로 고등학교 때까지 다 올라가서 있다가 보내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실업계,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도 대부분 대학을 전문대나 대학을 세련된 대학을 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가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도 뭐 다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학을 가는데 그렇게 서열화된 대학이 선호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 그래서 굉장히 대학열이, 교육열이 굉장히 치열하게 보이는 거죠.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그러한 요인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이게 막히는 현상이요.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런 그 교육열에 관련돼서 교육 경쟁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육 경쟁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자본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인간자본론은 뭐 이렇게 교육열에 관련된 건 아니고, 교육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교육에 많이 투자하면 그 개인도 잘 살아지고 국가도 부강해지게 된다. 슐츠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일본, 한국 이런 나라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한국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교육 기적이 일어난 나라,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었다.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는 상당 부분 성공할 수 있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제가 나중에 기능이론 시간에 또 인간자본론에서는 상세히 다루겠으니까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건 국가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육에 굉장히 열의를 갖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자본론은 나중에 기능이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위 집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지위 집단 이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원하는 직업들, 원하는 자리들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한다.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다. 선호하는 직업들은 따로 있죠.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합니까? 월급은 많고 노동 강도는 낮고 이런 걸 좋아하겠죠. 그쵸? 노동 강도는 세고 월급은 적고 이런 거는 싫어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문화적으로 선호하는 또 직업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난 소세지를 많이 만드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본다. 뭐 이런 나라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공부를 해서 성공하거나 뭐 박사 따거나 뭐 의사거나 뭐 이런 그래서 고시거나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나라에서는 또 제한된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업일수록 이렇게 제한돼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지위 집단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급 통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좌파 이론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많은 사례의 자리는 개인의 노력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뭐 대물림을 하거나 경제적인 요인이거나 다른 백그라운드로 다 결정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노력이나 공부를 통해서 성적으로다가 결정이 된다고 믿게끔 사람들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학업 성적이 중요해서 노력한 만큼 된다. 이런 신화를 자꾸 만들어낸다. 이 사회는. 결국 왜 그러려고 그러냐?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다. 자신의 지금 자리를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이만큼 더 공부를 잘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차지한 거야. 이렇게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다. 교육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급 통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계급 통제 이론. 실제로 여러분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난하나 부자나 그렇지 않으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자기가 최대한으로 발전할 수 있고 노력 여하에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요, 그 좀 뒤떨어지는 학생은 보상교육을 시켜서 끌어올려주고요, 가난한 학생은 장학금 지급이나 이렇게 해서 학력을 향상시켜줘서 학교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실제로 계급 통제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지만 사회주의가 계급 통제 이론의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세습이잖아요. 거기는 세습. 그러면서 왜 저 김정은이는 왜 수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뭐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두 계급이기 때문이다. 원래 천재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좌파가 좋아합니까? 우파가 좋아합니까? 우파들은 대부분
시험 봐서 당당하게 정시로 들어가는 걸 원하죠. 입학사정관제에서 뒤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입학사정관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대부분 좌파들이 그 출신 성분에 의해 가지고 중국 사회도 그렇고 북한 사회도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과는 이율배반. 얘기가 또 오늘도 또 그쪽으로 갔네요. 그런데 그걸 계급 통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 어떻게 유도하시겠습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무런 백이나 부모의 그러한 것 없이 학생들이 누구나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 그리고 또 뒤떨어지는 학생, 아까도 말한 대로 보상교육을 통해서 더 끌어당겨주는 교육,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한 학생들은 장학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다 지원하는 시스템, 그러한 공정한 시스템과 지원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지 남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태인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1, 2위 다툴 정도로 교육열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교육을 부족합니다. 생각하는 교육.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내 미래에 어떤 설계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뒷받침을 우리 사회에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가? 왜 공부하는가?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서 어디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내가 거기 패스한다가 아니라 왜 공부하는가? 그 왜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진로도 결정하고 방법도 결정하고 자기 인생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과 학식이 많고 생각이 깊이 있는 사람이 배를 타가지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가다가 해적을 만나서 다 가난뱅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온 사람은 거기에서 못 살게 됐답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고 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이민간 사회에서 적합한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수 있는 방법을 금방 연구해서 다시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많은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 밑바탕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하고, 합리적 사고를 어떻게 하고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이렇게 장래가 되도록 해야죠. 뭐 어떤 나라 마냥 난 추미애 추러 갈래, 왜 자식들한테 희생해야 돼, 나는 그럴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불공정한 좌파가 망가뜨려 놓은 아주 공정치 못한 입시 이 부분을 갖다가 공정하게 바꿔버리고요, 입학사정관제도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는 가난한 학생들한테 기회균형 선발제만 남겨놓고 싹 없애버리고요, 내신과 본고사나 아니면 수능이나 그런 걸로 하고요, 내신 그 정도로 하고, 특히 유공자 전형 중에서 민주화 전형은 책임지고 때려부시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민주화했는지, 북한에 들어 바치려고 민주화를 했다 거짓말하는 전형은 정말 없애고 싶습니다. 물론 민주화 전형이 있겠죠. 하여간 그거 원치 않습니다. 기준도 불분명하고, 하여간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후에 왜라는 것, 그 다음에 진로에 맞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 갈 길을 가고 개인도 행복해지고 국가도 부강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아름답게 잘 승화하도록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